안녕하세요. 위험물 기능사 제16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위험물 제1류부터 6류까지에 대한 위험물의 성질 및 상태, 그 다음에 공통적인 특징 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 하는 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입니다. 법이라서 조금 좀 딱딱하고 내용이 좀 두리둥실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거 좀 많이 이해하시고, 그래도 가능하면 좀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될 거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목적 나와 있는데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예전에 이제 소방법에 있다가 2004년도에 별도 법을 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위험물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전부 다 시험 과목 범위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고요. 그래서 법 밑에 하위에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 그리고 시행규칙과 이제 소방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세부 규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세부 규칙이 맞겠네요. 네. 그 다음에 양으로 보면 법, 령, 시행규칙 요 세 가지만 합쳐서 양으로만 봐도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이 법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위험물을 저장, 취급,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운반이요. 운반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이제 고시로 나와 있습니다. 운반에 대해서 이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럼으로써 위험물에 인한 유해 방지와 결국은 목적이 뭐냐? 제일 중요한 목적이죠. 공공의 안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좀 짧게 관련 법들을 얘기하면 소방 기본법이 있어요. 소방 기본법은 국가라는 큰 범위에서의 전체에 대한 소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소방 공무원과 소방시설 대상물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있는데, 소방시설 공사업법은 이 국토 안에 주로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하는 법률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을 논합니다. 거기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란 사람이 상주하는 일반 건축물을 얘기하죠. 그래서 용도별로 나눠주고, 그럼 이러한 곳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면 소방시설 공사법에 맞춰다 해서 세 가지 법과 또 하나 소방 4대법이라고 해서 하나 나와 있는 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이죠. 그리고 이제 소방법에서 특별법으로 나와 있는 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하는 특별법. 거기에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최종 목적은 공공의 안전 확보입니다. 특히나 어디에 국한되어 있어요? 위험물 시설에. 그래서 법으로는 좀 우리 일반인들이 좀 보기 좀 어렵죠. 자, 적용 제외 요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적용을 제외하는 걸 항공기, 선박, 철도, 궤도. 요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 언제? 운반에서. 또 저장 및 취급, 운반 모두 다 제외하더라. 왜?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시면 비행기는 경찰이 없어요. 비행기 자체 내에 보안 요원이 따로 있죠. 철도 타보신 분들 아시죠? 철도에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없고요. 철도 자체 내에 그 보안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 그 다음에 궤도, 그 다음 선박, 항공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 보시죠. 용어정의. 용어정의는 첫 번째 인화성, 인화 설명을 드렸죠. 발화성 설명드렸고, 인화는 불을 끌어당길 정도의 불과 아주 친한 것들, 발화성은 스스로 점화하는 이 점화점이 낮은 것들, 준자연발화 생각하시면 되고, 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기억하시죠? 별표 1입니다. 별표 1에서 쭉 나열해드렸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위험물의 품명, 그 다음 지정수량, 그리고 위험 등급을 정했었어요. 자, 그 다음 지정수량. 지정수량의 정의는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데 위험물을 저장하는 양마다 다 단위가 틀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크게, 어떤 사람은 좀 많게.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을 정하는 기준이냐? 허가. 규정된 일정한 양 이상을 저장, 취급, 관리하면은 그 량 이상을 저장, 취급, 관리할 때는 반드시 어디 허가받은 장소에서 해라. 그래서 허가시 최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수량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이때 지정수량은 여러분 개별적인 건 들으셨어요. 위험물 제1류부터 66까지 개별 지정수량은 암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혼합된 거 합쳐졌을 때 계산은 해당 지정수량, 만약에 A, B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A의 지정수량과 A의 저장량을 나눠줘요. 저장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지정수량보다 저장량이 더 많다는 얘기고, 이 값이 0. 얼마가 나온다. 즉 1보다 작다 그러면 지정수량보다 더 적은 양을 저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값을 B라는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을 때는 B의 지정수량과 B의 저장량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눈 값을 전부 다 더한다는 얘기죠. 하나, 둘, 개수 있을 만큼 더해서 이 값이 1이 넘으면 허가의 단위이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 관계인 보시죠. 관계인이란 관리자, 소유자, 점유자, 그래서 소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또는 일정한 보수를 안 받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채용돼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물론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소유자는 주인, 소유하고 있는 사람. 점유자는 그 시설물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람. 그래서 관계인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다. 다음 책 또 보시죠. 그래서 일정한 양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 또는 제조할 때는 반드시 허가받은 장소에서 해라. 그 허가를 어디서 누가 해주냐? 시도지사가 합니다. 허가권자예요. 시도지사.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조소 등이라고 하고요. 법에서 등이라고 얘기를 할 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타, 이하 등등에서의 등하고는 틀려요. 요 사이띄기가 없어요. 보통 붙여서 씁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딱 보시면 붙여서 등이 붙었다 그러면 뒤에 오는 것들이 한정적인 것이다. 즉 정해져 있다. 어떤 것이냐? 제조소 등에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있어요. 제일 먼저 저장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장소. 이건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제조소와 취급소를 동시에 한번 볼게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조와 취급이란 말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제조소에. 제조소에 보면 제조할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거고요. 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이 아니라 제조 이외의 목적으로,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이 부분 혼동 갖기가 쉬워요. 자, 제조소는 위험물을 취급을 한다. 왜? 목적이 뭐냐? 최종적인 부산물이 뭐다?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이다. 취급소란 위험물을 취급은 하는데 최종적인 부산물이 위험물이 아닌 것들을 만든다. 즉 위험물 제조 이외의 방법으로 취급을 한다. 자, 그래서 위험물 제조소 등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험물 제조소 등이란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소입니다. 제조, 저장, 취급. 말 그대로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위험물을 제조하려면 어디서 제조할까요? 나대지에서? 빈터에서? 아니죠. 어떤 일정한 건축물 안에서 할 겁니다. 대부분이. 공장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물 제조하니까 제조 공장. 그럼 위험물 제조소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급소를 먼저 할까요? 취급소를 먼저 해보죠.
취급소는 제조 유해 목적으로 위험물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법을 취급소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을 제조 유해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 다 취급소다. 그래서 취급소는 종류가 엄청 많다. 그래서 한정적으로 해요. 이주일판, 이송, 주유, 일반, 판매. 뭐 말머리 따서 제가 편한 대로 얘기를 하는 거는 주, 일, 판매. 판매사원이 2주일 동안 판매를 한다. 그래서 2주일 판매 몇 개를 팔았냐? 1224개를 판매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는 이송, 주는 주유, 일은 일반, 판은 판매. 여기에서 일반 취급소를 보겠습니다. 일반 취급소. 취급소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주유 취급소는 주유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유 취급소는 주유소. 판매 취급소, 위험물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덜어서 판매, 두로. 어디에 있냐면 페인트 가게 중에서 동네에 페인트 가게인데 조금 좀 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4류 위험물인 도료에 들어가는 것들을 지정 수량 이상을 판매를 하면 판매 취급소가 되죠. 그 다음에 이송.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이송과 이동이 있어요. 이송은 어떠한 배관을 통해서 위험물을 전송하는 거예요. 이동은 위험물을 담고 있는 용기 또는 함, 또 차량 등을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송 취급소는 배관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것. 그래서 판매 취급소, 취급소 먼저 이주일판 취급소고, 저장소란 위험물을 단순하게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건데 건물의 안에서 저장한다, 옥내. 건물 밖이다, 옥외. 옥외. 건물 안에다 저장하는데 탱크가 있다, 그러면 옥내 탱크. 건물 밖에다 저장하는데 탱크가 있다, 그럼 옥외 탱크. 땅을 파고 저장한다, 지하 탱크. 땅을 팠더니 지하가 안반이더라. 그래서 전용실을 만들 필요 없이 안반에다가 바로 위험물을 저장하더라. 안반 탱크. 위험물을 일정량을 담아서 이동하더라. 이동 탱크. 그다음에 위험물을 대량은 아니고 소량으로 조그맣게 나누어서 저장하더라. 그러면 그건 간이 탱크. 자, 이렇게 종류 먼저 보시고요. 종류 자주 물어봅니다. 그 다음 제조소와 취급소의 구분,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거 문구화 시키면 제조소란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소란 위험물이 아닌 것이죠. 비위험물을 위험물을 제조하는 목적, 제조 이외의 목적으로 취급을 해서 위험물 플러스 위험물을 했더니 비위험물이 나왔다, 그러면 취급소입니다. 거꾸로 비위험물과 비위험물을 합쳤는데도 위험물이 나왔다, 그러면 제조소예요. 그래서 원료에 대한 부분을 보지 마시고 최종 생산품에 대한 거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 위험물의 취급 기준. 취급 기준, 요게 항상 혼돈 요소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상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지정수량 이상일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용이 되므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서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제조, 취급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따라라. 근데 지정수량 미만일 경우가 이제 따지는 거예요. 지정수량 미만이다. 미만이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위험물들을 단순하게 지정수량 미만을 제조, 저장, 취급한다 해서 그냥 방종을 하면 되겠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시도 조례를 적용한다. 시도 조례를 적용하는 건 이제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화학공단이 이쪽 시흥 쪽에 있을 것이고요. 저쪽 아래쪽에 보면은 뭐 여수라든가 공단 같은 데 보면 화학공단이 있죠. 그 다음에 울산 이런 쪽에 보면 화학공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대도시권에는 주로
공장들이 많지가 않죠. 예, 그런 부분에서 위험물을 소량 다루는 것도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시도에다가 맡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도란 시, 도의 정의, 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래서 5대 광역시에다가 이번에 광역시 하나 더 추가됐죠. 7대 광역시인가요? 일단은 저도 지금 딱 따라서 얘기한 거 말고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죠. 특별자치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입니다. 이런 것들 모두 묶어서 앞으로는 시도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시도 조례를 따라라. 근데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지정수량 미만인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하더라. 이거는 운반 때문에 그래요. 자, 서울에서 만약에 지정수량 미만을 저장할 때는 시도 조례를 받습니다. 근데 지정수량 미만을 운반하는 거예요. 서울시를 거쳐서 경기도를 거쳐서 충청도, 경상도, 그다음에 부산광역시로 간다라고 하면 위험물이 이동을 할 때마다 법을 적용하는 시도 조례가 다 틀릴 거예요. 그러면 운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모든 시도 조례를 운반자가 다 알아야 되니까 획일적인 시도 조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국은 시도 조례 적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운반에 대한 거는 별도 조례로서 위험물 운반은 별도 조례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정수량 미만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에서 취급하지 않을 경우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반드시 허가받은 장소에서 제조, 저장, 취급을 하라고 했죠. 근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에서 취급이에요. 제조는 아니고요. 취급하지 않는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 두 번째는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반드시 군사 목적이에요. 군사 목적으로 임시로 저장해요.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첫 번째 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 설명을 먼저 드리면, 자, 국가에서 신도시 개발을 합니다.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이제 예를 든 건데, 신도시를 개발하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굴착기라든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정 공간을 또 쉬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컨테이너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 설비가 필요할 텐데 신도시에 전기 설비가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전기 선로가 들어오기 전에 메인 선로 공사하기 전에 아주 대형 발전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대형 발전기는 주로 이제 디젤 엔진을 씁니다. 엔진 펌프라고 해요. 내연기관이라고 하죠. 엔진 펌프는 아니고 내연기관. 그 내연기관에 쓰는 연료가 디젤이면 경유예요. 그러면 2등경, 2석유니까 1000리터 이상이겠죠. 1000리터 이상을 보관하면 어떻게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자체에서 일이 너무 복잡하니 90일 이내 기간 동안 소방서장의 승인이, 관할 소방서장이 승인을 하면 90일의 기간 동안 그러한 대형 발전 설비를 놓고 3개월 안에 전력 설비 검사를 하면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군부대란 군부대장이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할 제조 저장 취급하려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38선 내외에 있는 경기도 아니면 또 강원도 같은데 군부대가 이동을 할 때 지정수량 이상을 가지고 이동을 하면 그거를 시도지사에게 알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 지금 눈앞에 왔다. 그래서 전방에다 포대를 배치하라. 그런데 그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한다? 말이 안 되죠. 반드시 군사 목적일 때 임시 저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 90일 군사 목적. 위험물의 허가 및 신고. 허가는 어디에 되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해야 된다. 허가는 제조소 등을 설치할 때. 자, 처음에 설치하는 거를 허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변경, 폐지, 지위승계 등등의 변경에 대한 것들은 신고입니다. 허가와 신고는 허가는 미리 관할서에 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미리 승낙을 받아야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신고는 내가 해놓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제조소 등의 허가 신고 사항이 아닌 경우 이거 예외로 줍니다. 지금부터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다 이제 빈도수가 높지는 않은데 돌려가면서 한 번씩 나와요. 제조소 등의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거 주택의 난방 시설을 위한 제조 말고요. 저장 취급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아주 꼬아서 나와요. 주택의 난방을 위한 저장 취급이에요. 단 중앙 공동 난방 시설은 제외한다. 중앙 공동 난방 시설 가보셨어요 혹시? 열병합 발전소라고 하죠. 열 관리 그러니까 아주 거대하게 공장 같은 데를 지어서 거기서 뜨거운 물을 보내는 거죠. 온수 파이프를 통해서. 그런 곳들은 워낙 사용하는 위험물의 양이 많으니 중앙난방 시설을 하는 곳은 제외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허가 신고를 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 농축수, 농해, 축산, 수산용으로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용도가 있어요. 난방 건조 시설로서 또 지정 수량은 얼마? 20배 이하인데 여기는 저장소만 해당돼요. 취급소는 안 됩니다. 자, 취급소 안 되고요. 제조소 안 되고요. 저장소만 해당돼요. 20배 이하의 저장소. 단 조건도 난방이나 건조 시설로서만 사용합니다. 다음. 변경 같은 것에 대한 날짜입니다. 날짜 주의하실 거 체크하시라고 정리가 좀 되어 있는데 1일 이내. 자, 품명, 수량, 지정 수량 등에 대해서 단순한 변경이 있을 것으로부터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일 이내. 변경 전에 뭘 해라? 신고. 자, 14일 이내.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 휴업 및 폐업 신고 14일 이내. 이거 14일 이내 요거 잘 보세요. 용도 폐지는 14일이다. 그 다음에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안 가요.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가 14일인데 밑에 30일을 보시면 안전관리자 선해임 기간은 30일이에요. 근데 여기 또 신고는 14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조금 헷갈려요. 그 다음에 탱크 시험자 등의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하고 지위승계 30일이다. 지위승계. 자, 설명을 드리면 선임, 재선임이랑 선임, 해임이라는 건 뭐냐면 선임은 아무나 위험물 시설을 관리할 수 없으니 반드시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이 위험물을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선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선임이란 반드시 자격이 되는 사람만이 합니다. 그럼 이러한 선임이 요건이 되면 그러니까 위험물 제조소 등을 처우로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용도가 좀 커지던가 용도 변경이 되던가 하는 경우 최초 선임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선임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사유가 생길 겁니다. 뭐 이직 또는 뭐 사망 또는 뭐 다른 회사로 가던가 뭐 여러 가지 생기겠죠. 예. 그렇게 생기면 그 사람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해당 업무를 보지 않으니 법적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를 해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다시 선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재선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임, 재선임. 그래서 선임, 재선임은 30일 이내예요. 그러면 뭐가 14일 이내냐? 신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5월 5일까지 회사를 다녔다. 예, 그러면 30일 이내 선임이니까 30일 따져서 뭐 5월 달이 31일까지 있네요. 그러면 6월 4일까지는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임은 사람을 뽑으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뽑았으면 그 뽑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해라.
그러면 최장은 44일이 되는데 또 그걸 그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5월 5일 날 그만두자마자 5월 6일 날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면 뽑았다는 얘기는 30일 이내에 뽑았으므로 신고는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뽑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선해임 신고 기간은 14일, 선해임이 해야 되는 거는 30일.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을 공정에 대한 부분을 작업적으로 이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증류, 추출, 건조, 분쇄는 제조 과정이다라고 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류공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조에 대한 규정은 증류, 추출, 건조, 분쇄예요. 증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증류, 어떤 액체를 끓여가지고 그거를 증발시켜서 다시 분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위험물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뭐로 나오냐면 글자를 좀 바꿔서 나와요. 그래서 온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부 압력입니다. 자, 위험물 취급 설비의 내부 압력 변동으로. 요거 엄청 혼동하기 쉬워요. 압력 변동으로. 추출관의 내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이것도 뭐예요? 압력이에요. 건조가 온도입니다.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건조할 것. 국부적이라는 얘기는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일국소만 온도가 올라가면 위험해지니 그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건조만 온도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그래서 증류 추출은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능사에서는 뭐 이거 주관식으로 쓰라고까지는 잘 안 나오고요. 기능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쓰라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분쇄. 분쇄는 생각하시면 가루분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말이 비산하여 어디 기계 기구 등에 부착되어 있다가 어떻게 분진 폭발로 갈 수 있으니 분말이 부착되어 있는 기계 기구를 사용하지 말 것. 그다음에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소비는 뭐 취급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소비 작업이란 분사, 도장 작업, 담금질, 열 처리 작업, 버너의 사용.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을 가지고 단어를 좀 바꿔서 합니다. 그래서 분사, 도장 작업은 방화상, 유한, 격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뭐 주로 이제 뿜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분사, 도장이니까 뿜칠 방화. 그래서 그 안에 휘발성 가스를 가지고 뿜칠을 많이 할 거예요. 페인트칠 같은 거. 그럼 거기는 방화산, 유한, 격벽으로 구획해서 그 장소에서 해라. 담금질, 열처리,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않도록 해라. 버너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석유류가 넘치지 아니하도록 해라. 역화 기억나시죠? 역화, 선화, 블로우오프. 역화는 노즐에서 가스가 나가는 압력하고 불이 들어가서 점화하는 속도하고, 가스가 분출 속도와 불이 점화해서 들어가는 속도가 어디가 더 빠르다? 불이 붙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노즐 안으로 불이 들어간다. 그걸 역화. 선화는 분출 속도가 점화 속도보다, 염소 속도보다 빨라서 불이 일정 공간을 띄어서 불이 붙어 있는 거. 선화. 그 압력이 너무 세니까 불이 꺼져 버리는 거. 역화. 뭐 가장 쉽게 생각하신 거 라이터를 딱 켜셨을 때 역화라 그러면 라이터가 점점 뜨거워져서 라이터를 잡을 수 없는 상황. 라이터를 켰더니 불이 이만큼 떠가지고 불이 붙죠. 그 다음에 더 압력이 세지면 불이 꺼져 버리잖아요. 그거를 블로우오프라고 하죠. 그래서 번화는 역화를 방지하라. 다음. 제조소 등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종종 나오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검토만 쭉 하고 넘어갔어요.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자, 1번 제조소 취급소 이전, 2번 벽기 바보지를 증설 또는 철거, 벽기 바보지를 증설 또는 철거. 그 다음에 배출설비 신설, 배출설비예요. 환기설비가 아니고 주의하세요. 배출설비는 70도 이상이면 배출설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인하점이 70도
이하일 때. 그다음에 위험물 탱크의 신설, 교체, 철거, 보수. 여기서 말하는 보수란 본체의 절개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위험물 취급 탱크의 노즐 매놀을 신설한다. 매놀 노즐을 신설이에요. 그 다음에 방유제의 높이나 면적을 변경하는 거 변경 신고해라. 그 다음에 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 8번에 보시면 300m를 초과하는 배관에 대한 신설, 교체, 철거, 보수다. 300m 좀 숫자 좀 봐주세요. 배관은 300m 규정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를 봉입한다.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 건 어디? 제3류 위험물에 있는 알킬 알루미늄, 알킬리듐. 그러한 것들은 봉입 장치를 할 때는요, 일정한 압력 이상으로 봉입하다라고 해서 중요 설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설. 10번. 누설 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11번. 냉각 장치, 보냉 장치를 실선하는 경우. 냉각, 보냉 장치는 이제 제5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의 특수 인화물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신설이래요, 신설. 그 다음에 탱크 전용실을 증설, 교체. 그 다음에 13번 담이나 토제 등을 신설, 철거, 이설하는 거. 담, 토제. 14번 온도 및 농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보냉 장치 등이 되겠죠. 앞에 있는 보냉 냉각 장치보다는 이제 온도 변화를 좀 적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15번 철이온의 혼입. 철이온의 혼입은 이제 제5류 위험물에 있는 히드록시나민 등등은 철이온과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이온 혼입 방지를 위한 거, 이런 설비를 신설하는 거. 그 다음에 방아산 유효한 담은 제소도 등에서 구체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17번 제조 취급 설비를 증설하는 거. 설비가 늘어나는 거죠. 옥내, 옥외, 스프링,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소화설비 등을 교체나 철거하는 거죠. 신설, 교체, 철거하는 경우. 그 다음 자탐설비 신설, 철거하는 경우. 보시면 내용이 많아요. 이걸 다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많이 들어보시면 시험장 가셔서 많이 좀 안 듣던 생소한 거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 허가 시 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 검토를 받는 경우 변경 허가를 하는데요. 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산업기술원이란 준 공무원이라고 보셔야 되나요? 공무원 개념은 아닌데 국가에서 지정한 소방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 취급 설비의 구조 설비를 변경할 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기술 검토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5개 탱크 저장소나 안반 탱크 저장소. 5개 탱크 저장소라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5개 탱크 저장소 설명을 할 텐데 보통 탱크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50만 리터 이상에 해당하는 이러한 5개 탱크나 안반 탱크에 대한 기초 지반 또는 탱크 본체 소화 설비에 관한 거는 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 검토를 받아라. 자, 저장소의 구분 가시죠. 자,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이제 법 적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장소의 구분, 취급소의 구분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장소의 구분 먼저, 이건 제가 따로 나눈 겁니다. 건물에 있냐, 건물에 있는 경우, 5개 건물 없다, 건물 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냥 단순 저장이고요. 이거는 고체 위험물이겠죠. 대부분이. 고체 위험물은 어떠한 일정한 공간으로 이렇게 쌓아 놓겠죠. 그러니까 저장소에 가능하고요. 액체 위험물은 어디다가 담아서 놓을 겁니다. 그 담는 거를 탱크라고 할 겁니다. 이거는 액체가 되겠죠.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요. 다시 이제 보시면 옥내 저장소나 일반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옥내 저장소는 이러한 일반 건축물에다가 너무 또 삐뚤어졌네요. 이러한 건축물에 위험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옥내 탱크는요, 이러한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안에다가 탱크를 별도로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위험물 저장소, 제조소 등을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집지라 그러면 요즘 초등학생들 아파트를 짓겠지만 예, 저희 세대에서 집지라 그러면 이렇게 초가집처럼 지었던 세대가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막 지붕도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 텐데요. 저도 이제 위험물을 언제 땄냐면 위험물 산업기사를 따고 그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사를 따고 위험물 기능자를 딴 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사로 이제 점검을 하는데 저희 회사에 위험물 대상처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 점검을 하러 가서 이제 구경하러 옆에 있는 건물을 보니까 이제 구경하러 다녀보면 왜 책이 전부 다 이렇게 제조소 등을 이렇게 그리나 실제로 이제 현장 가보시면 느낍니다. 실제 다 이렇게 이렇게 다 지입니다. 제조소 등은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조소의 기본 구성을 말씀을 드릴 때 구조 원리 할 때요. 자, 거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5개 저장소. 5개는 그냥 대지에다가 일정한 규격에 맞게끔 표시를 하고 경계구역 같은 거 표시를 하고 쌓아놓는 거예요. 뭐 고체 같은 거. 그다음에 5개 탱크는 5개에다가 탱크를 넣는데요. 이런 탱크가 이렇게 탱크가 있다고 보세요. 탱크가 있는데 이게 보통 20에서 30m, 20m 이상. 이 폭도 한 15m 이상. 보통이에요. 이거보다 작은 것도 있고요. 이거보다 엄청나게 큰 것도 있죠. 여러분 여기서 20m라고 얘기를 하면요. 아파트의 한 층 높이를 보통 2.7m에서 3.2m 잡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3m만 잡자고요. 3m만 잡고 20m 이상이면요. 6층 높이 아파트예요. 6층 높이 아파트 걸어 다니기 힘들어서 6층 이상은 건축법상 엘리베이터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 높이만큼의 아파트 높이 6층 이상의 6층짜리 아파트 높이만큼의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다 뭘 넣는다는 거예요? 위험물을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폭이 15m래요. 지름이. 이러한 탱크 지름이 15m래요. 15m면 거리에 대한 개념은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15m에 높이도 20m인 곳에 엄청나게 큰 탱크를 만들고 여기다가 뭐를 제4류 위험물의 인화성 액체를 보관한대요. 그러니 당연히 법 적용을 해야겠죠. 이러한 탱크는 뭐라고 한다? 5개 탱크라고 합니다. 건물 외에 있는 5개 탱크. 그래서 5개 탱크는 엄청나게 크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세요. 가끔 차 가지고 이제 드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이 뭐 여기 일산이라든가 수원 쪽에 가시다 보면 아주 큰 탱크가 보일 거예요. 이런 탱크. 이렇게 되어 있는 탱크가 보일 겁니다. 그게 5개 탱크다. 그 다음에 지하 탱크. 이러한 탱크를 만들었더니 결국은 뭐가 제일 위험하냐. 탱크가 문제가 생겨서 안에 있는 위험물이 누출될 거예요. 그럼 주변으로 뭐라고요? 위험물이 누출되면. 만약에 누출된 곳에 화재가 나면 화재면 확대, 연소면 확대. 근데 이것이 지하에 땅을 팠더니 지하에다 땅을 파고 탱크를 넣었어요. 그러면 유출되지 않죠. 물론 토양 오염은 생기겠죠. 근데 지금은 토양 오염보다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더 얘기를 합니다. 물론 토양 오염도 방지하려고요. 그만한 조치를 합니다. 지하 탱크는. 그래서 지하 탱크를 넣는 이유는 안전거리와 보유공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전거리와 보유공지. 가장 대표적인 지하 탱크는 어디에 있냐? 주유소에 있어요. 주유소 가보시면 탱크가 안 보입니다.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 기름 넣는 자동차 바로 밑에가 탱크예요. 그 지하 탱크라고 합니다. 이 지하 탱크를 할 때는 땅을 파요. 땅을 팠더니 흙이에요. 흙이니까 토양을 오염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 벽을 만들어야겠죠. 일반적인 0.3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블록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아스팔트 루핑 등으로 방수 처리를 하죠. 그리고 그 안에다 탱크를 넣는 거예요. 그게 지하 탱크다. 이득은 뭐냐? 안전거리와 보유공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안반 탱크. 땅을 팠더니 이번에 흙이 아니고 안반이라는 게 돌인데 거기에 물이 지하수가 흐른다. 그럼 거기다가 일정한 제4류 위험물을 넣으면
제4류염물과 그 물과의 수벽공이라고 생겨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으니까 그 자체에 벽 같은 게 생깁니다. 그걸 수벽공이라고 해요. 수벽공에 의해서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안반 탱크다. 안반 탱크는 제가 학원 강의를 하면서 안반 탱크를 다뤘던 분 한 분을 봤어요. 그 다음에는 거의요. 완전 이게 전문 분야라. 국내에 안반 탱크 설치하는 업체도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자료가 없습니다. 거의.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십시오. 안반 탱크다. 그 다음에 간이 탱크. 간이 탱크는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예전에 보시면 이제 동네 얼음집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 동네에 얼음집이 있었고 그 얼음집에서 뭘 팔았냐면 기름을 팔았어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많아졌지만 예전에 자동차가 없을 때는 골로를 썼죠. 골로. 밥 해 먹으려면 가스가 없었으니까 기름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골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처럼 주유소가 많지 않아서 어디 동네에 가면은 기름집이라고 있었어요. 그 기름집에서 조금씩 기름을 사다가 넣었죠. 그곳에서 기름을 저장할 거 아니에요. 그 저장하는 것이 조그만 탱크, 간이 탱크다. 주로 용량은 한 600리터? 600리터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생수통 하나가 20리터짜리니까 그거 한 15개 정도? 그죠? 15개, 20리터잖아요. 한 30개 정도 되겠네. 30개요. 30개 정도 되는 통으로서 얼마 크지 않아요. 실제 보면. 그러한 탱크를 간이로 만들자, 간소하게. 그래서 거기에다 저장하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동 탱크. 이동 탱크는 지하 탱크와 이동 탱크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동 탱크는 말 그대로 탱크롤이 위험물을 싣고 이동하는 거, 이동 탱크. 탱크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개 저장소 하면 제일 먼저 암기하실 거 5개 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은 무엇이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류 위험물의 유황, 인화성 고체, 단소 조건은 인화성 고체는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고체인데 저장할 수 있는 거는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것만 해라.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유인 하고요. 이유인 하고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제4류 위험물은 특수인화물 있죠. 특수인화물 1, R, 2, 3, 4 동식물입니다. 특수인화물은 인화점은 마이너스 20도씨 이하, 일석유류는 21도씨 이하. 그래서 모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것만 해당되니 특수인화물은 당연히 안 된다. 그러면 일석유류에서는 인화점이 0도씨 이하인 것은 안 되고 0도씨 이상인 것만 된다. 그래서 이거는 4영하 제외. 제4류 위험물은 영하, 인화점이 영하인 것을 제외. 한 육류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육류는 별도로 봐요. 항상 왜 별도로 보냐. 자체적으로는 위험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인화성은 불만 있으면 붙는데 제6류 위험물은 불연성 액체란 말이에요. 불연성 액체라 주변에서 화염에 있어서 열이 가열되지 않는 이상은 자체적으로는 불연성이 성질이에요. 그래서 제6류 위험물은 주로 이제 액체니까 탱크에다 저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저장하는 장소의 안전만 확보된다면 그닥 위험하지 않더라. 그래서 제6류 위험물은 여러 가지가 제외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하고 4영하 제외한 6류는 5개에서 건물 밖에서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암기. 자, 이렇게 해서 5개 저장소가 있으니까 이제 외에다가 액체 위험물들은 탱크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개 탱크 저장소. 지금 여기서 말하는 5개 탱크 저장소와 여기서 말하는 제6류 위험물 자체는 틀려요. 제6류 위험물을 드럼통에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드럼통은 5개 탱크 저장소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드럼통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보통 한 250리터 정도 되는 드럼통.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옥내 저장소는 말 그대로 옥내에 저장하는, 옥내 탱크는 옥내에 저장하는데 어디다가 탱크에다 저장한다. 지하 탱크는 지하에 저장하는데 어디 탱크에다 저장한다. 근데 여기 보면 매설이래요. 매설이란 땅속에다 넣고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땅속에다 넣고 덮었다. 그걸 매설이라고 해요. 덮었으니까 쉽게 꺼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안반 내에 탱크에 액체를 저장한다. 그다음 이동 탱크, 차량에 위험물을 저장한다. 차량에 저장한다. 어디? 차량에다가. 간이 탱크, 간이 탱크에다가 위험물을 저장한다. 그래서 8가지 저장소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시고요. 취급소, 지정수량의 위험물을 제조 이외의 목적으로 취급이에요. 그렇게 해서 허가받은 장소로 주로 이제 일반이란 주유, 이송, 판매 이외의 취급소를 통틀어서 일반 취급소라고 한다. 주유 취급소란 주유소 생각하시고요. 고정된 주유 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항공기, 선박, 연료 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거 다른 내용이에요. 자동차, 항공기, 선박의 연료 탱크에다가 연료를 주입한대요. 이거는 주유 취급소예요. 근데 앞쪽에서 항공기, 선박, 철도, 궤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 항공기, 철도, 궤도, 선박에 대한 이동하는 것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이동하기 위해서 기름을 넣을 거 아니에요. 이 기름을 넣는 것은 주유 취급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항 같은 데 가시면 비행기를 끌고 기름 넣는 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항 같은 데 가면 비행기가 있고요. 주유 차량이 이동을 해서 항공기를 주유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주유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판매 취급소.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서 판매하기 위한 40배 이하로서 1224개를 함기하십시오. 1224개. 그래서 1종, 2종, 20개, 40개. 1224를 판매한다. 페인트 가게 가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인트 가게에서 페인트 조금 주세요. 그럼 이렇게 덜어서 담잖아요. 그리고 나서 판매를 하시죠. 판매 취급소. 그 다음에 이제 이송 취급소. 뭐 기능사에서는 이송 취급소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깊게는 안 나올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송 취급소는 송유관, 배관을 통해서 위험물을 이송한다. 송유관을 통해서 이송한다. 근데 이 송유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주변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 등에 관련된 시설의 부지가 같은 경우에 그 사업소 안에 있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탱크가 이렇게 2개가 있다. 그럼 탱크하고 탱크를 이송한다. 그럼 이송 취급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도로. 여기서 이제 도로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도로는 얼마? 폭 2m 이상인 일반 도로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것. 그 다음에 제3자 4번에 보면 이송 배관이 제3자의 토지를 통과하는데 100m 이하인 경우에는 이송 취급소를 하겠다. 100m가 넘어가면 이송 취급소가 아닌 별도로 운반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상 구조물에 대한 배관으로서 그 길이는 얼마? 30m 이하. 해상 구조물은 30m 이하. 그 다음에 사업소와 사업소가 다음에 해당하는 2 이상의 경우와 농어촌 전기특별촉진법에 의한 자가발전 설비로 이완한 것. 뭐 이런 것들은 다 특례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 위험물 안전관리. 자, 이 법이라서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갑자기 또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뭐 변경됐는데, 이러한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소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데 안전관리자가. 그럼 이런 안전관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자격이 있는 분이 가야 된다. 그래서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이 있으면 모든 위험물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하는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요.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기능장이나 현재 법적으로는요. 대우가 거의 똑같습니다. 특별하게 차이 나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직업 직능군에는 기능사만 가지고도 충분하시다. 근데 지금 보시면 주요 취급소가 위험물 제조소였죠.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주유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러한 주유소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논란이 많겠죠. 그래서 거기는 뭐로 안전관리 교육을 합니다. 소방안전원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해서 이수를 받은 사람은 주유취급소에, 즉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으로서 몇 년? 3년. 이거 주의하세요. 3년. 소방공무원 3년 이상이면 제4류 위험만 취급할 수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임, 선임 또는 재선임을 할 때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라. 선임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 원이다. 이런 안전관리자가 퇴직 또는 해임할 때는 신고해라. 자, 선임한 날로부터 퇴직 또는 해임, 선임, 재선임으로 돼서 해당되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에 신고해라예요. 위험물 안전관리 대리자의 자격.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뽑았습니다. A라는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입사해서 한 달 있다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람은 못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30일 안에 못 뽑았다 그러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으므로 허가 취소가 되던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럼 이때 대리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 기간 동안 할 수 있어요. 30일 이내. 그 다음에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을 하여 30일 이내 기간 동안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시설안전원은 넘어가시고요. 안전관리자 중복선임. 안전관리자는 한 사람이 중복선임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 그래서 공장이 아주 커요. 그럴 때 몇 개를 묶어서 관리하더라.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보일러 버너로서 몇 개, 7개 이하의 일반 취급소를 동일인이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보일러 버너는 아닌데요.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운반 용기에 담기 위한 5개 이하, 5개 이하의 일반 취급소예요. 운반 용기에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동일 구내에 100m 이내인데 이거는 조금 좀 봐주시고 100m 이내인데 다 10개씩 10개 여기는 수량이 관계없이 옥내 탱크, 지하 탱크, 간이 탱크는 수량이 관계없이 근데 5개 탱크는 몇 개로 되어 있냐면 5개 탱크는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이하의 제조소 등, 앞에 건 이제 일반 취급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제조소 등인데 5개 이하. 마찬가지로 동일군의 100m 이내.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이 합이 얼마? 3,000배 미만일 것. 실 때는 어떻게 한다? 중복 선임을 할 수 있다. 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시죠.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업무, 책무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예방 규정에 적합하도록 예방 규정이 있는 내용을 관리 감독을 하는 업무.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응급처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업무. 그 다음에 위험물을 취급 관리할 때의 그 일지, 기록 작성. 만약에 어떠한 위험이 생겼다, 화재 등의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인접 제조소 등의 관계자와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하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에요. 법을 다시 이제 나누다 보면은 법은요. 꼭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법이 왜 나왔는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는 없어도
감각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1류부터 6류 위험물의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별적인 특성을 보고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을 했더니 어떠한 부분에서 화재 위험에 대한 노출이 보이더라.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그 이러한 조치 방법이 강구가 됐으면 이것을 서로가 지켜야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최종 목적인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정확하게 지켜주려면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반드시 어떻게 하면 돼요? 신고가 아닌 허가. 그래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은 곳에서 제조, 저장, 취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법의 목적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또 나누다 보니 지정 수량 이상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지정 수량 미만은 시도 조례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혼동이 자주 일어나는 거는 지정 수량 미만의 제조, 저장, 취급하는 것을 운반할 때는 시도 조례가 아닌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하더라.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생각하시면서 한 번씩 들으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1강을 마치고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좀 내용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